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탈북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은 굶주림 때문에 자유를 찾아서 탈북한 게 아닙니다. 그는 북한의 엘리트였습니다. 평양에서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아파트도 있었고 자동차도 있었습니다. 북한에서 최상위 1%에 속하는 특권층이었습니다. 그의 직업은 해커였습니다. 북한 정찰총국 산하의 사이버 부대 소속이었습니다. 그는 국가의 명령으로 외국 은행을 해킹하고 암호화폐를 훔치고 기업의 정보를 빼내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 그가 왜 탈북했을까요? 무엇이 그를 북한 최고의 자리에서 끌어내렸을까요? 이름은 박민혁 가명입니다. 그의 실화입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1990년 평양 박민혁은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김일성 종합대학 물리학 교수였고 어머니는 평양의과대학 의사였습니다. 북한에서 이런 부모를 둔다는 것은 특권을 의미했습니다. 민혁은 어릴 때부터 수학과 과학에 뛰어난 재능을 보였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 이미 고학년 수학 문제를 풀었고 3학년 때는 프로그래밍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1999년 민혁이 9살 때였습니다. 학교에서 특별 시험이 있었습니다. 평양의 모든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수학 경시 대회였습니다. 민혁은 1등을 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금성제일중학교에 특별 선발되었습니다. 이 학교는 북한에서 가장 우수한 영재들만 들어갈 수 있는 특수학교였습니다. 금성제일중학교에서 민혁은 본격적으로 컴퓨터를 배웠습니다. 프로그래밍 언어, 네트워크, 운영체제, 해킹 기술. 일반 학생들이 배우지 않는 것들을 배웠습니다. 선생님들은 학생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조국의 미래다. 너희는 사이버 전사가 될 것이다. 적들의 네트워크에 침투해서 조국을 지키는 전사 말이다. 민혁은 그 말을 믿었습니다. 자랑스러웠습니다. 자신이 선택받았다는 것이 조국을 위해 일할 수 있다는 것이. 중학교 6년을 최우수 성적으로 졸업한 민혁은 김일성 종합대학 컴퓨터과학부에 입학했습니다. 2005년 그는 15살이었습니다. 대학에서 민혁은 더 깊이 있는 교육을 받았습니다. 해킹 기술, 암호학, 보안 시스템 우회, 악성 코드 제작. 이론뿐만 아니라 실전 훈련도 받았습니다. 교수들은 실제 외국 웹사이트를 타겟으로 해킹 연습을 시켰습니다. 중국의 기업 사이트, 일본의 정부 사이트, 한국의 은행 사이트. 물론 실제로 침투하는 것은 아니고 취약점을 찾는 연습이었습니다. 민혁은 동기들 중에서도 단연 뛰어났습니다. 그는 복잡한 보안 시스템을 뚫는데 천부적인 재능이 있었습니다. 남들이 며칠 걸리는 문제를 몇 시간 만에 해결했습니다. 2009년 민혁은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19살이었습니다. 졸업과 동시에 그는 정찰총국에 배치되었습니다. 정찰총국은 북한의 대외 정보기관으로 사이버 부대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민혁의 공식 직책은 연구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해커였습니다. 2009년부터 2014년까지 민혁은 평양에서 일했습니다. 사무실은 평양 중심부의 한 건물에 있었습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연구소 같았지만 내부는 최첨단 컴퓨터 장비로 가득했습니다. 민혁의 팀은 8명이었습니다. 모두 민혁처럼 금성중학교와 김일성 종합대학을 나온 엘리트들이었습니다. 팀장은 35살의 리명철이었습니다. 그는 2000년대 초반부터 사이버 공작을 해온 베테랑이었습니다. 리명철은 민혁에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임무는 외화벌이다. 조국은 제국주의자들의 제재로 고통받고 있다. 우리는 사이버 공간에서 그들의 돈을 가져와 조국에 바쳐야 한다.
민혁의 첫 임무는 중국 기업의 데이터베이스에 침투하는 것이었습니다. 고객 정보를 빼내서 암시장에 파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민혁은 2주 만에 성공했습니다. 10만 명의 고객 정보를 빼냈고 그것을 중국의 암시장에 팔아 10만 달러를 벌었습니다. 상부에서 칭찬이 내려왔습니다. 민혁은 보너스로 중국산 노트북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 임무는 더 컸습니다. 한국의 온라인 게임 회사를 해킹해서 게임 아이템을 훔치는 것이었습니다. 민혁은 3개월 동안 준비했습니다. 회사의 보안 시스템을 분석하고 취약점을 찾고 침투 경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성공했습니다. 수십만 개의 게임 아이템을 빼냈고 그것을 중국 게이머들에게 팔아 50만 달러를 벌었습니다. 민혁은 빠르게 승진했습니다. 2011년에는 팀의 부팀장이 되었습니다. 2013년에는 자신의 팀을 맡았습니다. 2014년 민혁은 더 큰 프로젝트에 투입되었습니다. 소니픽처스 해킹이었습니다. 이 작전은 북한 최고 지도부의 직접 명령이었습니다. 소니픽처스가 김정은을 풍자하는 영화를 만든다는 정보가 있었고 이것을 막아야 했습니다. 민혁의 역할은 소니픽처스의 내부 네트워크에 침투해서 데이터를 파괴하는 것이었습니다. 작전은 6개월간 준비되었습니다. 민혁의 팀은 소니픽처스 직원들을 표적으로 한 피싱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누군가가 그 이메일을 열면 악성 코드가 심어지는 방식이었습니다. 2014년 11월 드디어 한 직원이 이메일을 열었습니다. 민혁은 즉시 소니픽처스의 내부 네트워크에 접근했습니다. 그리고 파괴 명령을 내렸습니다. 수천 대의 컴퓨터가 먹통이 되었습니다. 영화 파일, 이메일, 개인정보 모든 것이 삭제되거나 유출되었습니다. 작전은 성공이었습니다. 민혁은 1등 공로자로 선정되었습니다. 김정은으로부터 직접 표창을 받았습니다. 평양 중심부의 새 아파트를 배정받았고 자동차도 받았습니다. 민혁은 북한에서 영웅이었습니다. 하지만 민혁 본인은 묘한 기분이었습니다. 소니픽처스 해킹을 하면서 민혁은 그들의 내부 이메일을 많이 봤습니다. 직원들끼리 주고받는 일상적인 이야기들, 주말 계획, 가족 얘기, 영화에 대한 열정. 그들은 적이 아니라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민혁은 처음으로 의문을 가졌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 2015년 민혁은 해외로 파견되었습니다. 목적지는 중국 선양이었습니다. 많은 북한 사이버 요원들이 중국에 파견되어 활동했습니다. 북한에서는 인터넷이 제한적이었지만 중국에서는 자유롭게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었으니까요. 민혁은 가짜 신분으로 중국에 입국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소프트웨어 회사 직원이었습니다. 실제로는 정찰총국 요원이었습니다. 선양의 한 아파트에서 5명의 팀원들과 함께 생활했습니다. 아파트 안에는 최첨단 컴퓨터들이 가득했습니다. 민혁의 임무는 암호화폐 거래소를 해킹하는 것이었습니다. 2015년부터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가 급성장하고 있었습니다. 북한은 이것을 새로운 외화벌이 수단으로 봤습니다. 민혁은 한국과 일본의 암호화폐 거래소들을 타겟으로 삼았습니다. 그는 6개월 동안 준비했습니다. 거래소의 보안 시스템을 분석하고 직원들의 이메일 계정을 해킹하고 침투 경로를 만들었습니다. 2016년 초 민혁은 첫 번째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한 암호화폐 거래소였습니다. 민혁은 거래소의 핫월렛에 접근해서 비트코인 500개를 빼냈습니다. 당시 가격으로 약 30만 달러였습니다. 비트코인은 여러 개의 지갑을 거쳐 세탁되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중국의 암시장에서 현금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돈은 북한으로 보내졌습니다. 민혁은 계속해서 거래소를 해킹했습니다.
2016년 한 해 동안 6개의 거래소를 해킹해서 총 200만 달러를 훔쳤습니다. 2017년에는 더 큰 작전이 있었습니다. 워너크라이 랜섬웨어였습니다. 민혁은 이 작전의 기술 책임자였습니다. 그는 미국 NSA에서 유출된 해킹 도구를 이용해 랜섬웨어를 만들었습니다. 2017년 5월 워너크라이는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150개국의 30만 대 컴퓨터가 감염되었습니다. 병원, 기업, 정부기관이 마비되었습니다. 민혁은 컴퓨터 화면으로 뉴스를 봤습니다. 영국의 병원들이 응급 환자를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공황에 빠져 있었습니다. 민혁은 불편했습니다. 자신이 만든 프로그램 때문에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누군가 죽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혁은 그런 생각을 억눌렀습니다. 이것은 임무다. 조국을 위한 일이다. 개인적인 감정을 가져서는 안 된다. 2018년 민혁은 평양으로 소환되었습니다. 새로운 임무를 받기 위해서였습니다. 평양에서 민혁은 승진했습니다. 이제 그는 부서의 부장이 되었습니다. 30명의 해커를 지휘하는 위치였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았습니다. 방글라데시 중앙은행보다 더 큰 프로젝트였습니다. 여러 나라의 은행들을 동시에 타겟으로 하는 작전이었습니다. 민혁은 팀을 나눠서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예전과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민혁은 더 이상 순수하게 일할 수 없었습니다. 중국에서 3년을 살면서 민혁은 많은 것을 봤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외부 세계를 봤습니다. 물론 감시 때문에 조심해야 했지만 그래도 북한에서보다 훨씬 많은 정보에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민혁은 외국 뉴스를 봤습니다. BBC, CNN, 한국의 뉴스. 북한에서 배운 것과 다른 이야기들이 많았습니다. 북한은 지상낙원이라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외국 뉴스에서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굶주리는 사람들, 인권 탄압, 정치범 수용소. 민혁은 처음에는 그것을 거짓 선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확신이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2018년 어느 날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민혁은 평양에서 친구를 만났습니다. 대학 동기였던 김성훈이었습니다. 성훈은 민혁과 달리 일반 직장에 배치되었습니다. 평양의 한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두 사람은 오랜만에 만나 술을 마셨습니다. 성훈은 많이 말랐고 안색이 좋지 않았습니다. 형, 요즘 어떻게 지내? 민혁이 물었습니다. 성훈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힘들지. 공장이 가동을 안 해. 전기가 안 들어와. 월급도 안 나와. 장마당에서 장사해서 겨우 먹고 살아. 민혁은 놀랐습니다. 평양에 사는 사람도 이렇게 힘들다고? 너는 좋겠다. 외화벌이 부서니까 대우도 좋고. 성훈이 부러워하며 말했습니다. 민혁은 뭐라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민혁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자신은 해킹으로 수백만 달러를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그 돈은 어디로 가는 걸까? 인민들에게 가는 걸까? 아니었습니다. 민혁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 돈은 지도부로 갑니다. 핵무기와 미사일을 만드는 데 쓰입니다. 인민들은 굶주리는데 자신이 번 돈은 무기를 만드는 데 쓰이고 있습니다. 민혁은 처음으로 심각하게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정말 조국을 위한 것일까? 2019년 민혁은 다시 중국으로 파견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단둥이었습니다. 압록강을 사이에 두고 북한과 마주보고 있는 도시였습니다. 민혁은 여기서 더 큰 자유를 느꼈습니다. 평양에서보다 감시가 덜했습니다. 물론 여전히 보위부 요원이 함께 있었지만 중국이라는 공간 자체가 북한보다 자유로웠습니다.
민혁은 조심스럽게 인터넷을 탐색하기 시작했습니다. VPN을 사용해서 신원을 숨기고 북한에 관한 정보를 찾아봤습니다. 탈북민들의 증언을 봤습니다. 정치범 수용소에 대한 이야기, 공개 처형에 대한 이야기, 굶주림에 대한 이야기. 처음에는 거짓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증언이 너무 많았고 너무 구체적이었습니다. 민혁은 한국 드라마도 봤습니다. 불법이지만 호기심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드라마 속 한국은 북한에서 배운 것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사람들은 배고파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유롭게 말하고 자유롭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민혁은 한국의 IT 산업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세계 최고의 인터넷 인프라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삼성, LG, 네이버, 카카오. 민혁이 해킹하던 바로 그 나라가 사실은 IT 강국이었습니다. 민혁은 생각했습니다. 만약 내가 한국에서 태어났다면 나는 해커가 아니라 정당한 프로그래머가 되었을 것이다. 사람들을 해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돕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을 것이다. 2019년 여름 민혁은 중요한 임무를 받았습니다. 한국의 주요 기업 10곳을 해킹하는 것이었습니다. 기술 정보를 빼내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민혁은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열정적이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민혁은 타겟 기업 중 하나의 웹사이트를 보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중소 IT 기업이었습니다. 회사 소개 페이지를 보다가 직원 소개 코너를 발견했습니다. 젊은 개발자들의 사진과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한 개발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사람들의 삶을 편리하게 만드는 앱을 만들고 싶습니다. 제 프로그램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면 그것이 저의 보람입니다. 민혁은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자신은 정반대의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삶을 파괴하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민혁은 결심했습니다. 이 일을 계속할 수 없다. 2020년 초 코로나가 시작되었습니다. 북한은 국경을 완전히 봉쇄했습니다. 중국에 있던 많은 요원들이 소환되었습니다. 민혁도 평양으로 돌아오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민혁은 알았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기회라는 것을. 평양으로 돌아가면 다시는 나올 수 없을 것입니다. 평생 해커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민혁은 결심했습니다. 탈북하기로.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민혁은 정찰총국 요원이었습니다. 국가 기밀을 다루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탈북하면 큰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가족이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평양에 계셨습니다. 민혁이 탈북하면 부모님은 큰 처벌을 받을 것입니다. 민혁은 며칠 밤을 고민했습니다. 결국 민혁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부모님께는 미안하지만 이대로 살 수는 없다. 나는 더 이상 사람들을 해치고 싶지 않다. 민혁은 조심스럽게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증거를 모았습니다. 자신이 한 작업들의 기록, 북한 사이버 부대의 조직도, 해킹 기법들, USB에 저장했습니다. 이것은 보험이었습니다. 한국에 가서 이 정보를 주면 한국은 민혁을 보호해 줄 것입니다. 그리고 브로커를 찾았습니다. 단둥에는 밀수와 탈북을 돕는 브로커들이 많았습니다. 민혁은 조심스럽게 한 브로커와 접촉했습니다. 한국 가고 싶습니다. 민혁이 말했습니다. 브로커는 민혁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돈 있어요. 있습니다. 민혁은 중국에서 일하면서 몰래 돈을 모았습니다. 중국 돈으로 10만 위안 정도였습니다. 충분해요. 근데 당신 특별한 사람 같은데 무슨 일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컴퓨터 일합니다. 브로커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2020년 3월 15일로 날짜를 정했습니다. 2020년 3월 15일 저녁.
민혁은 평소처럼 사무실에서 일했습니다. 동료들에게 이상한 점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저녁 6시 민혁은 퇴근했습니다. 아파트로 돌아가는 척하다가 중간에 방향을 바꿨습니다. 브로커와 약속한 장소로 갔습니다. 브로커와 다른 탈북자 2명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준비됐어요. 네, 그럼 가죠. 사람들은 차를 타고 이동했습니다. 밤이 깊어질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밤 11시 압록강 근처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걸어가야 해요. 조용히 따라오세요. 민혁은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옷 몇 벌과 USB가 들어 있었습니다. 강으로 내려갔습니다. 3월이라 물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민혁은 물에 들어갔습니다.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지만 이를 악물고 걸었습니다. 강이 절반쯤 왔을 때 북한 쪽에서 불빛이 보였습니다. 경비병들이 순찰을 돌고 있었습니다. 모두 엎드려요. 브로커가 속삭였습니다. 민혁은 물속에 몸을 낮췄습니다. 차가운 물이 목까지 차올랐습니다. 불빛이 지나갔습니다. 다행히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계속 가요. 다시 걸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중국 쪽 땅을 밟았습니다. 민혁은 뒤를 돌아봤습니다. 압록강 너머로 북한이 보였습니다. 30년을 살았던 곳. 이제 다시는 돌아가지 못할 곳. 민혁은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안도감, 죄책감, 슬픔, 그리고 약간의 해방감. 빨리 가요. 브로커가 재촉했습니다. 일행은 대기하고 있던 차에 올라탔습니다. 차는 빠르게 출발했습니다. 중국에서 한 달을 숨어 지냈습니다. 민혁은 한국 대사관에 직접 갈까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위험했습니다. 중국 공안이 민혁의 탈북을 알면 외교 문제가 될 수 있었습니다. 민혁은 일반 탈북자가 아니라 북한의 사이버 요원이었으니까요. 브로커는 안전한 루트를 제안했습니다. 동남아시아를 거쳐 한국으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2020년 4월 민혁은 라오스로 향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동이 어려웠지만 브로커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라오스에서 태국으로, 태국에서 한국 대사관으로. 2020년 5월 20일 민혁은 방콕의 한국 대사관 문을 두드렸습니다. 저 북한에서 왔습니다. 망명을 신청합니다. 대사관 직원은 민혁을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민혁은 자신의 신원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USB를 건넸습니다. 저는 북한 정찰총국 사이버 부대 소속이었습니다. 이 안에 증거가 있습니다. 직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곧 국정원 직원들이 왔습니다. 그들은 민혁을 별도의 방으로 안내했고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이름이? 박민혁입니다. 소속은? 정찰총국 121부서입니다. 직책은? 부서 부장이었습니다. 주요 작전은? 민혁은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소니픽처스 해킹, 암호화폐 거래소 해킹, 워너크라이 랜섬웨어,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이던 작전들까지. 국정원 직원들은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USB의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그 안에는 북한 사이버 부대의 모든 것이 들어 있었습니다. 민혁의 증언과 자료는 검증되었고 진짜로 확인되었습니다. 2020년 6월 민혁은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민혁은 곧바로 국정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일반 탈북자들은 하나원으로 가지만 민혁은 달랐습니다. 그는 북한의 핵심 정보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민혁은 3개월 동안 집중 조사를 받았습니다. 국정원은 민혁이 진짜인지 북한이 심어놓은 스파이는 아닌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모든 것이 검증되었습니다. 거짓말 탐지기, 심리 테스트, 교차 검증.
그리고 민혁의 정보는 확인되었습니다. 그가 제공한 해킹 기법들, 조직도, 작전 계획들이 모두 실제와 일치했습니다. 국정원은 민혁의 정보를 바탕으로 북한의 사이버 공격을 막기 시작했습니다. 민혁이 알려준 취약점들을 보완했고 북한의 IP 주소들을 차단했습니다. 2020년 9월 민혁은 마침내 조사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일반 사회로 나갈 수는 없었습니다. 국정원은 민혁에게 제안했습니다. 우리와 함께 일하지 않겠습니까? 북한의 사이버 공격을 막는 일을 해주십시오. 민혁은 망설였습니다. 또 해킹을 해야 하는 건가요? 아니요. 방어입니다. 북한의 공격을 막는 겁니다. 당신의 지식이 필요합니다. 민혁은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다릅니다. 이번에는 사람들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보호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렇게 민혁은 국정원 사이버 안보팀의 자문으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2021년부터 민혁은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국정원에서 제공한 아파트에 살면서 사이버 보안 일을 했습니다. 민혁은 자신의 지식을 활용해 북한의 공격 패턴을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주요 기관들을 보호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2021년 봄, 민혁의 정보 덕분에 북한의 대규모 공격이 사전에 차단되었습니다. 20개 기업을 동시에 노린 공격이었는데 민혁이 미리 알려줘서 막을 수 있었습니다. 국정원은 민혁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하지만 민혁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악몽을 꿨습니다. 자신이 해킹했던 사람들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워너크라이로 고통받던 병원 환자들, 암호화폐를 잃은 사람들, 소니픽처스 직원들. 민혁은 PTSD 증상을 보였습니다. 국정원은 심리치료를 받게 했습니다. 상담사는 민혁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한 일은 당신의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은 명령을 따랐을 뿐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 명령을 따르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랬다면 당신이 처벌받았을 겁니다. 어쩌면 죽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제가 한 일은 변하지 않습니다. 민혁은 속죄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민혁은 국정원에 제안했습니다. 제 이야기를 공개하고 싶습니다. 북한의 사이버 위협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습니다. 국정원은 고민했습니다. 보안상 위험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교육적 가치도 컸습니다. 결국 허락이 떨어졌습니다. 단 얼굴과 실명은 공개하지 않는 조건이었습니다. 2022년 민혁은 언론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가명으로 얼굴을 가린 채로 저는 북한의 해커였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돈을 훔쳤고 여러분의 정보를 해킹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인터뷰는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사람들은 북한의 사이버 위협을 새롭게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2023년 민혁은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브로커를 통해 전해진 북한 소식이었습니다. 민혁의 부모님이 처벌받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김일성 종합대학에서 해고되었고 어머니도 병원에서 쫓겨났습니다. 두 분은 시골로 추방되었습니다. 민혁은 무너졌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지만 실제로 일어나니 견딜 수 없었습니다. 민혁은 브로커에게 부탁했습니다. 부모님을 탈북시킬 수 있을까요? 어렵습니다. 두 분 다 나이가 많고 감시도 심할 겁니다. 돈은 얼마든지 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위험합니다. 제발 부탁합니다. 브로커는 시도해보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6개월 후 나쁜 소식이 왔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것이었습니다. 민혁은 그날 하루 종일 울었습니다. 자신 때문입니다. 자신이 탈북했기 때문에 아버지가 고생하다가 돌아가신 겁니다. 민혁은 더욱 속죄하고 싶었습니다.
2024년부터 민혁은 적극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학에서 강연을 했습니다. 사이버 보안 세미나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물론 여전히 가명이었고 얼굴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민혁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저는 북한에서 엘리트였습니다. 평양에서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다른 사람들을 해치는 대가로 얻은 것이었습니다. 저는 해커로서 뛰어났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인간으로서는 실패했습니다. 지금 저는 속죄하고 있습니다. 제가 배운 기술을 이제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데 사용합니다.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사이버 보안을 심각하게 생각해 주세요. 북한은 지금도 여러분을 노리고 있습니다. 청중들은 민혁의 이야기에 집중했습니다. 민혁은 또한 탈북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래밍 교육도 시작했습니다. 자신처럼 컴퓨터에 재능이 있는 탈북 청소년들이 정당한 방법으로 그 재능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돕고 싶었습니다. 민혁은 일주일에 한 번 봉사로 프로그래밍을 가르쳤습니다. 어느 날 한 학생이 물었습니다. 선생님, 북한에서는 어떻게 프로그래밍을 배웠어요? 민혁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나는 국가를 위해 해킹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너희들은 사람들을 돕는 프로그래머가 되길 바랍니다. 2025년 현재 민혁은 여전히 한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는 국정원의 자문으로 일하면서 북한의 사이버 공격을 막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학원에 진학해서 사이버 보안을 정식으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공격이 아니라 방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민혁은 여전히 죄책감을 안고 살아갑니다. 악몽도 계속됩니다. 하지만 예전보다는 나아졌습니다. 민혁의 목표는 언젠가 어머니를 한국으로 모셔오는 것입니다. 브로커와 계속 연락하며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혁은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 통일이 되면 북한의 젊은 해커들을 정당한 프로그래머로 교육하는 학교를 만들고 싶습니다. 그들이 자신처럼 사람들을 해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돕는 기술자가 되도록 돕고 싶습니다. 민혁은 창밖을 바라봅니다. 서울의 야경이 빛나고 있습니다. 자신은 이제 자유로운 세상에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에는 여전히 수백 명의 해커들이 자신처럼 명령을 따르며 일하고 있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의문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자신처럼. 민혁은 그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다른 길이 있습니다. 용기를 내세요. 민혁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박민혁 씨는 현재도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의 진짜 이름과 얼굴은 보안상 공개할 수 없지만 그의 이야기는 실제입니다. 북한의 사이버 위협은 현실입니다. 지금도 수많은 해커들이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희망도 있습니다. 민혁 씨처럼 북한을 떠나 새로운 삶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한때 우리의 적이었지만 이제는 우리를 지키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사이버 보안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